영적 훈련이라는 이름에 체계화된 성착취의 전말.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지난 시간에 평범한 시골 청년 정명석이 나는 메시아다 선언을 하며 수천 명의 추종자를 모으게 되었는지 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산속에서 명상하고 경전 읽고 기도하고 뭔가 고상하고 거룩한 이미지죠. 그런데 정명석 손에 걸리면 이 단어가 얼마나 끔찍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정명석이 신도들을 충분히 세뇌시킨 후 꺼내든 카드는 이것이었습니다. 교주와의 관계는 곧 구원의 통로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성경 읽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미 철저히 세뇌된 신도들에게는 교주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 신도들은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올가매이게 됩니다. 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러 갔을 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언니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저를 불러내더니 특별한 영적 훈련이 있다며 정명석이 있는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설교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라는 혼란 속에서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명석은 제 손을 붙잡고 너의 순종이 곧 믿음이다.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내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다라고 세뇌했어요. 저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거부하려 했나? 하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지배였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어요 하며 슬퍼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명석의 수법은 단순한 물리적 강요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했죠.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나와 하나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이를 거부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신도들에게는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공포로 작동했어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거부하면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과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된 상태였어요. 모든 게 교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영적 훈련이라는 포장지의 실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악용한 정당화가 시작이죠. 더욱 끔찍한 건 이 모든 것이 영적 훈련이라는 포장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용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 구원의 길은 나를 통해 열린다. 예수의 말씀을 자신이 한 것처럼 둔갑.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 아니, 성경이 이렇게 악용당할 줄 알았으면 저작권이라도 걸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잔인한 건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명확히 성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영적 훈련을 견디지 못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내가 교주님을 실망시켰다. 이게 바로 JMS가 가진 가장 악랄한 세뇌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가해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죠. 계속해서 국경을 넘나든 포교 네트워크를 펼쳐나갑니다. 1980에서 90년대 JMS의 범죄는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포교 네트워크는 일본, 대만, 홍콩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어요. 그들이 사용한 미끼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대만은 국제청년교류회, 홍콩은 영어 캠프 및 유학 상담. 겉보기에는 완전히 건전한 국제교류 단체 같았어요.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JMS 주최 행사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으니까요. 한 일본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 문화를 가르쳐준다는 단체를 만났어요.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먹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문화체험이라며 한국 여행에 초대받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데려간 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외딴 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문화의 대표라는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한 일은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영적 수행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대만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요. 1990년대 중반 대만의 한 대학교에서 JMS 관련 단체가 국제청년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가한 20여 명의 여학생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당했어요. 한 대만인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배우러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캠프 마지막 날 특별한 졸업식이라며 따로 불려나간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졸업식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건 정명석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너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제 진정한 영적 훈련을 받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중 아무도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신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을 얻었죠. 놀라운 건 일본, 대만, 홍콩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1단계 문화교류, 어학연수, 유학상담 등으로 접근하는 포교. 2단계 매일 모임과 합숙을 통해 일상 점령, 교주를 절대화하는 세뇌. 3단계 특별한 영적 훈련 명목으로 비밀 만남 주선하는 접촉. 4단계 구원의 통로 논리로 거부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서 착취. 5단계 배신자 낙인과 구원 박탈 공포로 입단속을 시키며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 5단계 시스템은 국적과 문화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작동했어요. 완전히 매뉴얼화된 범죄 시스템이었던 거죠. JMS 내부에는 충격적인 여성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밀 하렘 구조의 실체. 피해자들의 증언과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를 종합하면 JMS는 정말 충격적인 여성 신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1. 외모 선발 시스템. 포교된 여성 신도들을 외모로 등급 분류합니다. 특급, 1급, 2급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외모가 뛰어난 신도는 영적 신부 후보로 분류되죠. 2. 영적 신부 교육 과정. 선발된 여성들에게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합니다. 교주는 신랑, 신도는 신부라는 왜곡된 교리를 주입하죠. 교주와의 결합은 최고의 영적 체험이라는 논리로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3. 접근 통제 시스템. 교주 주변의 간부들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여성 신도의 교주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 교주와 만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을 조성합니다. 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왕궁의 후궁제도 같았습니다. 여성 신도들은 번호로 관리되었고 교주가 오늘은 몇 번을 불러라고 지시하면 간부들이 즉시 실행했어요. 이거 뭐 삼천궁녀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정명석의 거주지 구조는 이렇습니다. 메인 별장은 일반 신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비밀 별관은 선별된 여성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 지하시설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특별 훈련실. 그리고 만남의 방식도 영화입니다.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만 호출하고 반드시 간부의 에스코트 하에 이동하고 휴대폰, 녹음기 등 모든 전자기기 압수 후 입장하는 거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밤 12시쯤 되면
간부가 와서 총재님이 부르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갔어요.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이 후궁을 부르는 것 같았죠. 그때는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방식으로 불려간 여성이 수십 명이었던 거예요. 심리적 통제와 보안 시스템. JMS의 여성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심리적 통제였어요. 특별함의 환상을 조성합니다. 너는 수많은 신도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 교주와의 관계는 최고의 영적 특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 침묵 강요 시스템은 또 이래요. 이것은 신성한 비밀, 함부로 말하면 안 됨. 말하는 순간 영적 특권을 잃고 일반 신도로 격하. 배신자는 교단에서 추방되고 구원도 박탈. 동료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도 있었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하도록 조장하고, 다른 사람이 더 총재님의 사랑을 받을까봐 불안감 조성하고,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고립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중 가장 끔찍한 건 많은 여성 신도들이 스스로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정명석은 끊임없이 이렇게 세뇌했습니다.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최고의 영적 체험이며 너는 가장 복된 존재다. 만약 내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너는 영원히 구원을 잃을 것이다. 한 대만인 피해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어요. 처음엔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고 있는 건가? 교주는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너는 가장 특별한 존재다라고. 결국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고 스스로를 탓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단합니다. 국제적 망신. 1990년대 후반 JMS의 해외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국 정부도 서서히 이 집단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1998년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2000년 집단 피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경찰은 JMS를 요주의 종교단체로 분류하죠. 하지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은 어려웠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1999년 대학교 캠프 집단 피해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되고 언론에서 한국발 사이비 종교라고 보도되며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확산된 후였죠. 홍콩의 경우는 영어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국제금융도시라는 특성상 외국인 신도의 관리가 용이했어요. 2000년대 초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며 현지 사회의 혼란과 오해가 극심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 사회가 JMS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건전한 단체였거든요. 깔끔한 사무실과 정식 등록된 법인, 대학생들 위주의 건전한 활동, 문화교류와 봉사활동 참여, 현지 언론사와도 좋은 관계 유지. 한 일본 언론인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들이 주최하는 한일 문화교류 행사에 저도 몇 번 참석했었는데 참가자들도 다들 성실해 보이고 활동도 건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단체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내가 놀랐습니다. 해외 피해자들은 한국 피해자들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현지 사람들이 한국의 종교 문화와 컬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이 그냥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나온 거 아니야? 라며 피해를 가볍게 여깁니다. 법적 대응의 한계도 있습니다. 범죄 발생지 한국과 피해자, 거주지, 현지가 달라 법적 대응이 복잡합니다. 각국마다 다른 법 체계와 종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주변의 시선,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 부족,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도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 한 홍콩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당한 일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냥 이상한 종교 만났다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친구들은 왜 그런 데 들어갔어? 라고 비난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JMS의 세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2002년 첫 고발이 들어왔고, 곧이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003년 한국 MBC에서 첫 보도를 시작으로 일본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대만 TVBS에서 연속 보도로 피해자 연대가 시작됩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모임 결성, 국제적 연대를 통한 정보 공유, 각국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 논의. 처음에 정명석은 이런 식으로 대응했어요. 이것은 나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이다. 사탄이 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보낸 시험이다. 심지어 신도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 우리는 더욱 단합해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배신자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갔어요. 2003년부터 한국 경찰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어려움들이 많았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많지만 물적 증거 부족,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내부 정보 입수 곤란, 신도들의 비협조와 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 증언 확보와 해외 피해 사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JMS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도 파악하죠.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명석은 2001년 갑자기 해외로 떠났어요. 그의 도피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신도들을 통한 각국 거처를 미리 준비하고 위조 여권과 신분증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도피 자금을 해외로 송금까지요.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 떠난다. 곧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이었죠. 정명석의 도피 경로를 추적해보면 정말 복잡했어요. 2001년에서 2002년에는 일본에서 홍콩을 거쳐 대만으로, 2002년에서 2004년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2004년에서 2005년에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2005년에서 2007년에는 중국, 여기가 최종 은신지였죠. 각 나라마다 현지 신도들이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제공했어요. 한 일본인 신도가 증언했어요. 2001년 말 갑자기 간부가 와서 총재님이 일본에 오신다. 거처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도쿄 외곽에 별장을 준비했죠. 그런데 정명석이 일본에 와서 한 일은 선교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성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더 고차원적인 영적 훈련이라면서요. 미국에서는 더욱 뻔뻔스러웠어요. LA 한인타운에 국제문화교류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마치 정식 종교단체인 것처럼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한인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 왔다. 곧 세계 각국에 우리의 교리를 전파할 것이다. 도피 중인 범죄자가 무슨 세계 전도사인 양 행동한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도피 중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정말. 2004년 호주 시드니에서 현지 한인 여학생이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던 차에 코리언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단체를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어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지도자가 오셨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었죠. 그는 저에게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그릇이라며.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2005년부터 정명석은 중국에 정착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허난성의 한 별장에서 그는 여전히 총재로 불리며 한국과 일본에서 온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성 성폭력 범죄는
신금 능력을 인정해야 하나요? 2005년 드디어 한국 정부가 인터폴의 정명석에 대한 국제 수배를 요청했어요. 수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행 혐의 다수, 조직적 성범죄 주도, 국외 도피 및 수배 불응. 하지만 정명석의 도피는 여전히 치밀했어요.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고 현지 신도들의 적극적 협조로 각국 경찰의 추적을 계속 피해 다녔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명석이 머문 중국 허난성 별장의 실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별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평범한 중국식 별장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개조된 영적 훈련소입니다. 지하실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 공간이 있고 보안 시스템으로는 CCTV와 경비원으로 철통같이 관리합니다. 상주 인원은 정명석 1명, 한국인 간부 4명에서 5명, 일본인 여성 신도 10여 명, 한국인 여성 신도 20여 명, 중국인 관리인 및 요리사. 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현대판 후궁 같았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영적 훈련생이라고 불렸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총재님 아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들은 모두 내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번호로 관리되고 있었죠. 오늘은 3번, 내일은 7번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정명석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이미 도피 중이라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루 일과입니다. 오전 집단 예배 및 교리 교육, 오후 개별 영적 상담, 저녁 집단 식사 및 찬양, 밤 특별 훈련 개인별로 호출. 여기서 새로운 교리가 등장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메시아가 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약속의 땅이다. 여기서 받는 훈련은 최고 수준의 영적 체험이다. 심지어 중국 현지에서 새로 포교된 여성들도 있었어요. 한 중국인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단체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좋았는데 어느 날 한국의 위대한 선생님을 만날 기회라며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만난 정명석은 통역을 통해 저에게 너는 하나님이 중국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잊지 못할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06년부터 정명석 일행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수사 내용입니다. 불법 체류 및 종교 활동, 외국인 대상 사기 및 성범죄 의혹, 돈 세탁 및 탈세 혐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명석은 또다시 도피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공안의 추적망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밀했거든요. 2007년 11월 어느 날 새벽 중국 공안이 허난성 별장을 기습했어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신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별장 전체가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어요. 중국 공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죠. 총재님은 처음에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다. 기도하라. 고 외쳤어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분의 얼굴에서 모든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아저씨 같았어요. 체포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위조 여권 여러 개, 다양한 국가의 신분증, 거액의 현금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 여성 신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 영적 훈련 과정을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들. 정명석이 체포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신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신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총재님은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곧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나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체포 이후 별장에 있던 신도들은 각자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정명석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명석은 2007년 11월 체포된 후 2009년 5월까지 약 2년간 중국에 구금되었어요. 처음엔 여전히 나는 무죄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중국 교도소에서 그와 접촉했던 한국 영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여전히 교주 같은 위엄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그냥 평범한 죄수였죠. 특히 한국 송환이 결정된 후에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2009년 5월 중국 정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정명석을 한국으로 송환했어요. 정명석이 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수갑을 찬 채 공항에서 나오는 정명석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메시아? 라며 의아해했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정명석은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정명석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신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한 것뿐입니다. 검사 그것이 성폭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명석 말을 못하더니 영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한국 사회를 경악시켰어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한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19살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죠.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명석 측 변호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론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샀어요. 재판 과정에서 JMS 내부 자료들이 대거 공개되었어요. 여성 신도 관리 명부, 영적 훈련 일정표, 해외 도피 자금 내역, 각국 거처 준비 관련 문서들. 이 모든 증거들이 JMS의 범죄가 우발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 언론 보도는 이렇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종교의 탈을 쓴 성범죄의 실체, 수천 명이 속은 메시아 사기극. 기존 기독교계에서는 JMS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며 강력히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여성단체들은 연일 집회를 열며 정명석에 대한 최고형을 요구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명석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요 판결 내용입니다. 징역 10년, 강제치료 명령 5년, 벌금 3억 원.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 당시 판사의 판결 선고문입니다. 피고인은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다수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 특히 종교적 교리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킨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행이다. 또한 해외까지 범행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이 났죠. 여기에 추가로 나라망신 죄가 있었어야 했는데 판결 직후 정명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판결을 들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떤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거라고요. 2009년 판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언론에서도 JMS 사건 완전 종료라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JMS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JMS는 계속 활동했어요.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정명석을 순교자로 신격화합니다. 총재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새로운 교리를 개발하고 젊은 지도부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대학가에서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과거의 일은 모함이었다는 논리로 새 신도들을 세뇌시킵니다. 해외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죠. 한 전직 간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조직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우리의 메시아가 고난받고 계신다며 더욱 결속을 다졌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은 모든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다고 가르쳤어요. 가장 섬뜩한 건 많은 신도들이 정명석의 출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총재님이 나오시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완전한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정명석의 출소를 부활이라고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8년 2월 정명석이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소 직후 정명석을 맞이한 신도들은 말했어요. 총재님,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10년의 감옥 생활은 정명석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출소 몇 달 후부터 다시 시작된 것은 여성 신도들에 대한 특별 상담, 더 고차원적인 영적 훈련, 완전해진 메시아와의 교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했어요. 한 최근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JMS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과거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총재님은 위대한 분이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놀라움과 분노. 2023년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또? 10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2009년의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인터미션이었을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명석에게 반성의 기회가 아니라 더 큰 악행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8년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출소 후 다시 시작된 범죄의 전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재고발, 사회가 받은 두 번째 충격, 그리고 진짜 끝을 향한 마지막 심판. 여러분, 악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죠. 메시아 코스프레의 진짜 끝은 언제일까요? 3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 오늘은 JMS의 체계적인 성적 착취 실상과 해외 확산, 그리고 첫 번째 심판까지 다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컬트썰이었습니다.